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외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 측 부모님들과의 상견례 자리에 입고 갈 99,000원짜리 옷을 훔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덴마크에 구금되어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호가하는 패딩을 입고 월세 240만 원짜리 집을 빌려서 보모와 수행원 2명을 이끌며 이른바 황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독일로 데려오는 데만 수천만 원의 돈을 썼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는 지금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짙은 어둠을 생각하게 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 노력을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될 텐데 최소한 억울하다는 느낌을 가지지는 말아야 할 텐데 앞으로 우리는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최소한 우리 자식들에게는 그런 사회를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YTN 보도 보니까요. 정유라의 변호사가 국선이냐 아니냐 지금 이게 조금 의문인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 정유라 씨의 그 변호인이 정유라 씨가 그 당초 밝혀진 것처럼 그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이 대형 로펌의 소속의 그 변호사다. 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변호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정말 그 돈이 없어서 또 이제 긴급한 상황이어서 이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그 대형 로펌 소속의 그 변호사인 경우로 밝혀질 경우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그것마저도 이제 이 사기극으로 이렇게 드러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유라 씨 사실은 이제 그 법정 진술에서 이대 학점 취득과 관련해서 자신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학기에 그 학점을 받았을 때도 무려 7명의 이대 교수들과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 진술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이게 좀 궁금한 이런 대목이 됐죠. 제가 그 이대 교수들 7명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러려고 독일에 가서 학위를 했나. 제가 이러려고 교수를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네. 교수님이 그 독일 가서 공부를 하셨죠? 예, 예. 네. 그게 참. 근데 그거 참 할 말이 없어요. 예. 네. 참. 자, 그리고 인적 쇄신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갈등 말이에요. 지금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탈당 압박에 맞서서 서청원 전 대표 어제는 임명진 위원장에게 당을 떠나라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받아치면서 미략설을 폭로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새누리당의 사정도 좀 할 말을 좀 있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청원 의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후에 그 기자회견을 갖고 아주 거친 언사로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이제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당을 떠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변공을 했죠. 그 당신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는데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 정치인보다 더한 그 거짓말 솜씨를 보이고 있다. 예. 그분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한 당을 외면하고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서청원 의원 그 배순을 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기 전당대회 그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서청원 의원은 그 기자회견 직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그 사전 협상을 좀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25일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선이 끝나면 복당 후에 국회의장으로 모시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서청원 의원 자신이 이제 그 거부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그 친박 핵심들에게 그 탈당계 제출을 종용하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
이른바 그 위장 탈당 의혹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그런 일이 없다. 지금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우리 사회가 이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치를 하는 자격을 좀.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 청문회 보면 뭐 교수들 3명 나와가지고 전부 딴소리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거짓말에서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임명진 위원장,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스스로 그 탈당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본다. 존경받는 8선 의원이면 뭐 국회의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정우택 원내대표, 그런 약속은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부정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새누리당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그 친박 핵심들이 아주 소수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친박계 중진인 이 정가빈 의원, 전 국회 부의장 출신이죠. 이 탈당을 이제 그 정기가 선언을 했고요. 또 그 친박 핵심 가운데 한 명인 그 홍문정 의원도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그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나머지는 이제 있다고 한다면 이 조원진, 윤상현 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서청원 전 대표요? 아니, 서청원 전 대표 말고요. 이제 이런 이제 친박 다른 핵심들이 어떻게 이제 그 대응을 할지 좀 주목이 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시끌시끌해요. 이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 파문, 이거 시끄러운데 김용익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는데 이걸로 또 이게 봉합이 되느냐.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연구원의 그 김용익 원장. 어제 이제 그 개헌보고서 파문과 관련해서 그 사의를 표명을 했죠. 예. 네, 앞서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한 그 문병주 수석 연구위원도 이제 그 전날 이제 보직 해임이 돼서 그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 개헌 보고서가 결국 그 문재인 전 대표를 그 당 후보로 그 기정사실화하고 문재인 전 대표와 그 비문 전선 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개헌 논의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어제 그 경상남도 의회를 좀 방문해서 그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다. 아하.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개헌은 이제 그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국민기본권 신장이나 이 지방분권의 강화, 선거제도 개편, 대선 결선 투표제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이 개헌 보고서 파문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선을 분명히 긋고 자신은 이제 그 개헌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어제 이제 그 개헌과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그 결선 투표제 도입도 개헌 사항으로서 그 언급함으로써 이번 대선 때 결선 투표 도입은 어렵다. 이런 그러니까 입장을 전 대표는 재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대로 지금 상태를 놔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자 이거죠. 선거를 치르고 개헌은 좀 다음에 좀 하자 이런 얘기죠. 이 정치권에서 호언을 하는 주장 측도 정략적이고 개헌을 주장하는 측도 정략적이고 둘 다 똑같은데 단지 개헌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입장을 좀 분명 그 이유를 일단 핵심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최순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막연히 중구난방인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답답해요. 답답하기는. 네, 이제 개헌 문제는 사실은 당 후보들도 후보지만은 각 당들이 입장을 정리해서 좀 발표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2017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사회 원로들의 해안을 드는 신년 특집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경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웨이 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신 교수님인데요. 감사합니다.
참 2016년 보면은 진짜 시끄러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시끄러웠던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비상시국도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에 영향 많이 미쳤죠. 그런 이제 비상시국 예를 들면 이제 탄핵 소추 자체가 초래한 영향도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원래 그 탄핵 소추를 하게끔 만든 그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점 이런 예.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예.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거는 이제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불확실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사실 원래대로 하면은 기업의 이 모든 결정은 이 사회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게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면 지금도 굴러가고 특히 정부 같은 때는 정부는 자기 할 일을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이라도 사실은 정부가 이게 하는 것들은 제대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2017년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해 보면은 이게 97년 우리 외환위기 겪었지 않습니까? IMF.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는데 이거보다 더 어둡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은?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위기라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네. 이제 조금 종류가 다른 위기. 그러니까 1997년이나 2008년은 이제 금융, 시장 경제 핵심이 이제 금융 또는 이제 은행, 외환 이런 그 급격한 이 시스템을 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불안정, 경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에서 오는 이제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양 측면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잘못하면은 개구리가 서서히 잘못돼가는 거 모르는 거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서서히 뭐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17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악재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시 우리나라는 무역 비중이 거의 전 세계에 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바깥에서 오는 악재가 많습니다. 트럼프 잘 아시고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세계 요새는 스트롱맨이라 그래가지고 시진핑도 사드 같은 거 갖고 걸고 넘어지지만 유럽에도 고립주의하는 사람도 이제 프랑스 선거가 금년에 있을 예정이고 독일 선거가 있고 그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고립주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면 어떤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트럼프 얘기를 그냥 구체적으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양국 관계, 경제 관계라는 건 상호 이제 득이 되는 플러스성 게임이거든요. 윈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면은 상대방도 또 물건 팔아가지고 서로 득을 보는데 트럼프가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제로성 게임. 미국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럼 미국이 손해를 완화를 하려면 다른 나라가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몫을 갖다가 이렇게 뺏어오는 그게 이제 중국하고도 한국하고도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의 수출하는 걸 좀 줄여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아주 결핍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금리나 이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예, 그 부분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하는 정책이 상당히 이게 정책하고 실제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해놓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절로 달러 값은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이 넘어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나 한율은 환율을 조작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도로 거꾸로 내려라. 그러니까 지금 상호 모순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보다도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확실한 이 전망을 가져야지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호재는 없나요? 예?
굳이 찾자면은 이제 유가가 옛날에는 우리 떨어지는 게 좋았지만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유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전 세계가 예. 러시아, 브라질을 비롯해가지고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상태. 예.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이제 이 외국인 투자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경제전망 지금 수치가 2.6%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 IMF의 18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전망 수치에 너무 어떻게 쉽게 목을 매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예. 작년에 2.67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지금이라도 경제 전망이 옛날 같이 4%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좀 관심의 대상이지만요. 예. 그렇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금년의 전망을 넘어가지고 금년에 경제 체질 자체가 고쳐지는 거 아닌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산업구조조정 많이 나왔던 해운, 조선, 철강 이런 거를 좀 정비를 하면서 이제 서비스업이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그런 바탕을 금년에 만들어주는가 못 만들어주는가. 오히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아까 이제 중국도 잠깐 말씀을 하셨죠. 트럼프도 말씀하셨고.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전세기 우리나라 1월 달에 띄워야 될 거 우리나라에 올 전세기 같은 것도 취소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껄끄러운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하고 부딪히면서 오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면서요? 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가 좀 피해렸는데, 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전세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중국도 이게 경제적인 문제로 들어오면은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하면 우리가 부품도 팔고 투자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도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정말 경제 문제는 따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저희들이 또 경제 외교 같은 거 그런 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두통거리 중에 하나가 정경유착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한 절차.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게 사실은 정해진 절차 자체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같은 데는 이사회의 권한이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무지하게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네. 재단에 돈을 대든 어디 누구를 지원하든 이사회가 이렇게 결정하는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재단 같은 데에서도 재단은 워낙에 이제 기본적인 공익 목적의 70, 80% 이상 쓸 수 있게 써야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80, 90%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규정을 고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개헌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와 개헌의 관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개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경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나라가 선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 선거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따로 대통령 선거 따로 이렇게 해서 오는 그런 좀 경제적인 정말 불연속성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건 줄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거는 유럽도 거의 매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의회 선거 있고, 그거 지나면, 유럽 같은, 독일 같은 경우 연방제 국가니까요. 예? 또, 연방 주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주지사 선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총선도 있죠. 우리나라만 선거가 매년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얘기하면 독일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바로 이제 수상이 결정되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내각제를 하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그 나라를 끌고 가는 책임자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는 이게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5년마다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하는 의회는 4년마다 하고 예. 그 짝이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러면은 내각제를 하면은 조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덜할까요? 아니 그거는 이 기간만으로만 볼 것 같으면 이게 정말로 제 전공하고 멀어지는 분야인데 기간만으로만 볼 것 같으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미국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또 방법일 수도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창조 경제 말입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뭐 누가 제창했던 거하고 관계없이 경제를 이제 창조 경제로 나가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저는 뭐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7개 시도에다가 창조경제센터를 하나씩 이렇게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기업들의 연계를 하다 보니까 기업을 또 하나씩 이렇게 같이 맺혀주다 보니까 사실은 적자 기업도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하고 있는 분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판교에 있는 경기 창조경제센터라든가 대전 같은 데는 그 안에 창업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창업자들이 지금 해외에도 상당히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데가 정말로 그게 창조경제입니다. 판교 같은데 그런 창조적인 데를 갖다가 상당히 북돋아 주고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거 그건 사실 좀 창조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고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더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본은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마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예, 7시 37분 3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목요일 아침이죠. 교통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지금 올림픽대교부터 많이 속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서강대교, 다시 마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사이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전 시간보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척교 일대부터 금천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도심 방면 오목교 이전부터 목동교 통과하는 데에도 30km 내외입니다. 그 밖에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중동부터 송내까지 4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최근 정치권의 화두 중에 하나 바로 만 19세 이상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부분인데요. 자, 이 선거 연령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 어떻게 될지. 자, 오래전부터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어제 저도 이 장면을 이 화면으로 봤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래서 뭐가 그랬나 그랬더니 이게 세월호 참사 이 관련 발언이더라고요. 네네.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현재 참고로 세월호 참사는 작년도 재작년도 아니죠. 예. 예, 그거죠.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도 아니는데, 예.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첫 7시간 동안 뭘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지금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속에서 세월호 참사가 언제 빚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 또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여튼 지금 심신이 미약한 상태, 심신이 정상적이 아닌 상태가 아닌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탄핵 때문에요? 애초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그런 절절한 마음이 있었는지가 잠시 저는 의문입니다. 예. 사실 후에 보면 최순실 등이 노란색, 세월호 참사 이 무사 귀환을 소망하는 상징적 색깔로서 노란색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도 극도로 이렇게, 불편한 그런 심정을 감추지 않았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마치 무슨 반체제 인사 취급하듯이 취급한 것 등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심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바로 최순실이가 말이에요. 예? 네. 박용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굉장히 불치적 사유에서 굉장히 자주 내요.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가 아니라 공황장애, 에어포트 예. 디스오더, 이거를 주장하더니 심신이 회폐했다, 이러더니 정신적 충격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적 충격받았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받았던 것이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다가 특검 조사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변호인단이 아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이 특검 조사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 또 특검에서 강제 구인하려면 새로운 혐의로다가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이런 걸 다 변호인들이, 결국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은 변호인들의 어떤 조력을 받으면서 함께 공동 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신적 충격 이유를 들었는데 이 정신적 충격은 정유라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행태로 볼 때 웬만한 일에 충격받지 않을 가족들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정치권이 좀 딴 얘기인데요.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안이 지금 다시 이제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한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시죠? 네, 일단 OECD 국가 우리가 가입된 OECD 국가들 중에서 18세로 하지 않는 나라는 19세로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 공무원 시험 볼 자격이 18세부터 생기거든요. 예. 그 공무원 시험에는 공무원이 될 수는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 도의원, 대통령을 뽑을 어떤 그런 판단 능력은 안 된다라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19세, 현행 19세 되지 않습니까? 만 19세인데, 예. 만일에 조기 대선을 해서 올해 4월이나 5월에 선거가 치러진다면은 올해 대학교 1학년생 중에 80%가 투표를 못 합니다. 맞습니다. 3월생, 4월생만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은 16세, 17세 하는 나라들도 있는 마당에 18세까지는 내려야 정상이다. 이거는 누구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예. 국민의 기본권을 참정권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18세로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개헌 사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선거법 사안입니다. 선거법 사안이죠? 네네. 예. 지금 개혁보수신당도 아마 이런 의견에 동참을 하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재논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내부 사정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새누리당조차도 개혁보수신당은 물론이거니와, 새누리당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이것은 한번 바꾸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회의 선거에서 유불리를 넘어서서 좀 장기적 안목으로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 이걸 보장해준 차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말이에요. 옛날에 민주정책연구원인데 요새 이제 민주연구원으로 이름 바꿨죠. 여기에서 개헌을 저지하는 듯한 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보고서 보셨어요? 예,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은 대선 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당의 공식 연구원에서 거기도 보면 개인 의견으로 돼 있어요. 그 연구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근데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을 개인 의견도 그렇게 달아가지고 나오나요? 글쎄요. 그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작성자의 개인 견해라는 식으로 이제 제출이 돼 있던데 이것이 그 내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캠프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죠? 네. 그렇다면 역으로 따지면 민주연구원이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제 그 내에서, 한 연구원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이것이 그 연구원 내에서 어떤 지위를 부여받은 문서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캠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대선 후 개헌 약속을 해도 대선 뒤 경제위기나 각종 현안으로 인해서 개헌 추진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바로 박용진 의원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정당에 있어서의 정식 어떤 연구원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박용진 의원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까지 역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거나 지키려고 노력한 적도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나 국민들에게는 어떤 바람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대선 후보가 내놓는 개헌 약속이 그렇게 일회용, 선거용, 이제 헛된 공약으로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이 발언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보는데, 문제는 이 문서가 연구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 것인지
아니면은 뭐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 연구원의 의견인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더 나아간 제가 진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개인이 페이퍼라고 얘기를 하는 거 글쎄요. 지금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한 20여 명 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자체가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보고 말 거라면은?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문서가 예. 그냥 이제 생산된 상태인지 생산돼서 검토를 거치고 여기다가 이제 채택 여부까지 이렇게 진전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전이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그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얘기도 좀 잠깐 여쭤볼게요. 네.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9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자, 오늘이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박 대통령한테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으세요? 예, 일단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으로부터는 영구 제명 심판을 이미 받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만에 하나 어떤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마음을 비우고 민심에 따르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네. 삼성은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서 지원했다. 아마 이런 대응 전략을 펼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끝까지 이제 뭐 피해자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렇게 뭐 지난번에 뭐 위증은 좀 시인하더라도 예. 결코 이제 뇌물 수수의 한 당사자로 이렇게 서지는 않겠다라는 건데 예. 사실 삼성이 보면은 이번에 다른 재벌에 비해서 돈도 제일 많이 냈지만은 어떤 재벌 그룹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업계 관행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얻었다고 봅니다. 예. 한 3천억 얻기 위해서 한 300억 썼다면은 예. 이건 업계 관행으로 보더라도 장사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뇌물을 공개하고 그 엄청난 대가를 받은 그런 당사자로서 뇌물죄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